아저씨, 이거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공사장에서 국밥을 건네는 아이의 얼굴에 재벌 회장은 순간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10분 전 바로 이 공사장에서 11년 전 불륜으로 쫓아낸 아내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아이가 나타난 거였어요. 자신의 어릴 적과 정말로 똑같이 생긴 아이였어요. 집안의 징표와도 같은 왼쪽 눈썹 위에 커다란 점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재벌 회장과 아이의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순간이라는 것을요. 재벌 회장을 똑 닮은 공사장 국밥 배달 소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도대체 재벌 회장과 국밥 소년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5도, 세상이 얼어붙은 추운 아침이었어요. HJS건설 용산 현장에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3대 건설 재벌 하준석 회장이었어요. 차 문을 열자 칼바람이 코트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정우현이 반 발짝 뒤에서 태블릿을 넘기며 오후 일정을 읊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인부 10명으로 세운 회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아버지의 작은 기업을 대한민국 3대 건설회사로 키워낸 인물이었어요. 눈보라가 거세져 모든 것이 얼어붙은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씨에 출근한 인부가 20명 남짓이었어요. 대부분 가건물 안에 웅크리고 있었고 밖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손이 얼어 철근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소장에게 야외 작업 중단을 지시할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자 인부들이 가건물 안쪽으로 모여들었어요. 335 자리를 잡고 준석도 플라스틱 의자 하나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허름한 패딩을 입은 여자가 머리에 국밥을 잔뜩 쥐고 걸어왔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손가락 끝이 벌겋게 얼어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활기찬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퍼졌습니다. 준석의 표정이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어딘가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밝고 상냥한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며 뛰었어요. 준석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건네며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보라가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도 인부들이 국밥을 후루룩 먹는 소리도 전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멀어졌어요. 11년 전 이혼한 전처 임채원이었습니다. 저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 다른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던 여자였어요. 자신이 무정자증인 사실을 모르고서 가증스럽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만든 후에 초음파 사진을 내밀던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호텔 사진과 무정자증 진단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위자료 한 푼 쥐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부순 여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한겨울 공사장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던 손에
지금 된장국 국자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친 그 두 눈에 담긴 그 깊고 까만 눈동자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준석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배신한 여자를 다시 보는 분노와 이 행색이 된 여자를 보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11년 전의 채원이 겹쳐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얼굴이었어요. 그때의 예쁜 얼굴과 지금의 국밥집 아줌마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어요. 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국밥을 퍼주던 국자가 공중에서 멈췄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은 국밥을 미친 듯이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국자가 통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지만 채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준석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이라도 쉬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앞치마를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준석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모든 것을 버렸으면 보란 듯이 더 잘 살았어야지. 이렇게 국밥이나 끓이면서 살려고 회장 사모님 자리도 갖다 버린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11년 전의 배신감이 가시처럼 목소리에 박혀 나왔어요. 딴 남자한테 가서 아이까지 만들 정도로 미쳤으면 더 보란 듯이 잘 살았어야지. 그러다가 버림받으니까 결국 이 꼴이야? 국밥 그릇을 받으려던 인부 하나가 손을 거두며 한 발 물러났어요. 옆자리에 인부 10여 명이 숟가락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준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원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장갑 낀 손이 앞치마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한때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던 손이었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채원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1년 전 마지막 밤 믿어달라고 매달리던 눈에 가득했던 그 절박함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텅 빈 고요만 앉아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준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감정을 전부 증발시킨 뒤에 남은 마른 소금 같은 한마디였어요. 준석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올 말이 없었어요. 보고 들은 대로 믿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채원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사진 한 장,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채원이 국자를 통 안에 내려놓았어요. 장갑 낀 손으로 뚜껑을 닫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챙기고 다시 국밥 쟁반을 머리 위에 올렸어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가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라리 울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원망이라도 했으면 대꾸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체념이 오히려 준석의 가슴을 핥히었어요. 준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국밥을 먹던 인부 하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건물 쪽을 봤어요. 다른 인부가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의자 위의 공기가 무거워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준석이 돌아봤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국밥 2그릇과 추가 반찬이 담긴 쟁반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쟁반이 아이의 팔에 비해 너무 컸고 된장국이 그릇 가장자리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무심코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가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어요. 그 순간 준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으로 자신의 어릴 적과 똑같이 생긴 모습이었어요.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커다란 눈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마의 선, 입술의 모양까지 전부 겹쳤어요. 그런데 준석의 시선을 진짜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왼쪽 눈썹 쪽으로 시선이 돌아갔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자신에게로 내려온 집안의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왼쪽 눈썹 위에 커다란 점이 이 조그만 아이에게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떨렸어요. 된장국이 그릇 안에서 출렁이며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준석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쟁반을 통째로 쏟아버릴 뻔했어요. 방금 11년 전 이혼한 아내를 만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신과 똑같이 생기고 집안의 징표까지 가진 남자아이와 마주한 거였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때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었어요.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자기와 똑같은 얼굴에 눈썹 위에 점까지 가진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가 쟁반을 되돌려 봤더니 감사합니다, 아저씨, 라는 말을 남기고 가건물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채원이 사라진 바로 그 골목 방향이었어요. 준석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살은 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11년 전에 이혼했으니 시간이 맞았습니다. 준석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무정자증이라고 했었어요. 11년 전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평생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진단서를 근거로 채원에게 말했어요. 무정자증인 내가 아이를 만들 수 없는데 네가 임신했다는 건 네 뱃속의 아이는 다른 남자의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채원이 울면서 아니라고 당신 아이라고 매달렸을 때 그 진단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거야. 네가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어. 채원은 그날 밤 아이를 임신한 채로 한겨울에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아이의 왼쪽 눈썹 위에 하씨 집안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준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소름 끼치는 생각이 따라왔어요. 11년 전에 쫓아낸 여자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설마 진짜 내 아이였던 건 아닐까? 준석의 다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골목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한참을 눈길을 따라 나갔더니 공사장 끝에 작은 무허가 가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안에서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다 갖다 줬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준석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혹시 저 아이가 진짜 자신의 아이라면 아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난 거였어요. 그 생각이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좁은 내부에 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아이가 구석의 작은 식탁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왼쪽 눈썹 위의 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준석은 그 점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안 해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국밥집의 문을 열어 젖혔어요. 아이가 준석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어라? 아까 국밥 받아주신 그 착한 아저씨 맞죠?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안쪽 문이 열리며 채원이 나왔습니다. 준석을 보는 순간 채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채원의 시선이 준석에게서 아이에게로 갔다가 다시 준석에게로 돌아온 순간 채원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준석이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어요.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건설 현장에서 내뱉었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떡 일어서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겸아, 안쪽 방에 들어가 있어. 낮고 단단한 아이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채원이 준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 마요. 가건물 안의 공기가 얼었어요. 가마솥 앞에 할머니가 국자를 놓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채원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채원이 움찔하며 장갑 낀 손으로 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채원의 모든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채원의 목소리가 다급해지며 몸이 이미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아, 가방 매. 아이의 이름이 도겸이었습니다. 가방을 매는 동작이 빨랐어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였습니다. 채원이 도겸의 손을 잡자마자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가건물을 뛰쳐나갔어요. 1초 전까지 준석의 눈을 똑바로 보고 당신 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던 여자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보다 자존심보다 11년 전의 원함보다 더 급한 것이 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골목을 뛰어가는 채원의 등에서 앞치마 끈이 눈보라에 나부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가슴이 말하고 있었어요. 준석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 실장, 빨리 국밥집 앞으로 차 대기시켜. 버스를 따라가는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이 꿈만같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화이길래 그 상황에서 갑자기 뛰쳐나간 것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전처와 그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시내의 한 대학병원 앞이었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두 사람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전처와 아이가 한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문 너머에서 채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미안해. 늦었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뛰어온 것이었어요. 숨이 가빴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수액줄이 연결된 곳에 한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노란빛을 띠고 있는 것이 황달 같았습니다. 볼에 혈색이 없었고 배에는 관이 연결되어 탁한 액체가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채원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가 힘없이 웃으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엄마한테서 된장국 냄새가 나요. 채원이 자기 옷깃을 들어 맡았습니다. 정말
미안, 씻고 올 시간이 없었어. 아이의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바로 뛰어와야 했어요. 괜찮아. 나 그 냄새 좋아. 엄마 냄새니까. 준석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몸에 배어든 된장국 냄새가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아이가 동생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도유라, 형 왔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눈 좀 붙여. 겁먹은 동생을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또래의 것이 아니었어요. 10살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때 준석이 문 너머로 침대 위의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준석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도겸과 같은 얼굴이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눈매가 같았고 이마가 같았고 입술의 모양까지 전부 똑같았어요. 황달로 노랗게 뜬 피부 위에 하씨 집안의 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이일 수도 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아이가 있었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이의 팔에 꽂힌 바늘과 달아빠진 병원 담요가 전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기 피를 나눈 아이가 아파하고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11년 동안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2명의 자식에 기뻐해야 할지 아이의 아픔에 슬퍼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한 명이 자신의 옆을 지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채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간 수치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점점 수치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한 달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채원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아이에게 등을 진 채로 의사 선생님을 배웅하러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가면서 열린 문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준석이었습니다. 채원은 순식간에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2 팔을 벌렸어요. 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국밥집에서 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달랐어요. 아이들 앞에 채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등 뒤로 도율의 작은 손이 채원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도겸이 엄마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도겸이 동생 앞에 한 발 더 나서며 작은 어깨로 도율의 침대를 가렸습니다. 준석은 참을 수 없었어요. 국밥집에서 삼켰던 질문들이 전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존재할 수 있지? 그것도 우리 집안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왼쪽 눈썹 위의 점을 둘 다 가지고 있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분명히 무정자증이야. 자식을 만들 수 없다고 진단받았어. 그런데 지금 내 얼굴과 똑같은 아이가 2명이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채원이 앞치마를 움켜쥐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채 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당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인한 어미의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당신 아이 아니에요. 11년 전에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정자증인데 내 아이일 리가 없다고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쫓아냈잖아요.
내가 울면서 아니라고 당신 아이라고 매달렸을 때 문을 닫은 사람이 당신이에요. 지금 와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준석의 가슴에 박혔어요. 도율이 움찔했습니다. 수액줄이 팔에서 흔들렸어요. 채원이 즉시 목소리를 낮추며 도율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방금 전 준석에게 쏘아붙이던 목소리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아이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준석은 깨달았어요. 채원이 왜 추운 겨울 국밥을 배달하고 전화 한 통에 달려왔는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부 이 아이들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준석이 아무것도 모른 채 11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채원은 매일 전쟁과도 같이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1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채원이 한 번 더 소리 높여 이제 나가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준석은 뒷걸음질 치듯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율의 작은 손이었어요. 그 아픈 손이 문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자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만약 내 아이들이라면 채원이 매일 새벽에 국밥통을 지고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준석의 이가 맞물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오랜 시간을 아파하는 동안 자신은 그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그 순간 채원이 차가운 건설 현장에서 했던 말이 준석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때는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버리고 임신한 아내를 내쫓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까지 다다르자 준석의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를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이 준석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우리 채원이 남편이야? 준석이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준석 앞에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11년 전 한겨울에 가게 문 닫으려는데 여자애가 쓰러져 있었어. 얇은 옷에 배가 이만큼 나온 채로 갈 곳도 없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준석의 숨이 가늘어졌어요. 한겨울에 임신한 채원이 얇은 옷으로 쓰러져 있었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국밥집 쪽방에서 일을 도우며 그곳에서 쌍둥이를 낳았지. 그리고 그 모진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었어.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네를 원망한 적이 없는 아이야.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채원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라네.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병실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준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3대 건설사 회장이 소아병동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 정우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11년 전 이혼 관련된 자료들 전부 재조사해서 보고해. 호텔 사진과 무정자증 진단병원 그리고 어머니 쪽 동향까지 전부 다시 조사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병실 문 너머에서 채원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읽어주는 소리였어요. 11년 동안 매일 밤 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였습니다. 코트깃에서 된장국 냄새가 올라왔어요. 아침에 처음 맡았을 때는 국밥 배달부의 냄새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그 냄새 속에 채원이 살아온 그 힘겨운 순간들과 아이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까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3일 뒤 HJS건설 사장실이었어요. 정우현이 사장실 문을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안은 채 들어왔습니다. 15년간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보고를 올렸지만 오늘만큼 목소리가 조심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쌍둥이의 이름은 하도겸과 하도율, 올해 11살입니다. 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내 성을 따랐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버지라는 공란이고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생일은 이혼 성립 후 정확히 9개월입니다. 준석의 서류를 쥔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핏줄이 섰습니다. 아버지라니 공란이었어요. 채원이 아이 둘을 낳으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적지 않은 거였습니다. 쫓아낸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런데 성은 하씨였습니다. 자기를 내쫓은 남자는 미웠지만 아이들에게 그 뿌리는 지켜준 거였어요. 그리고 사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정우현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15년 측근으로서 이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상대로 지목된 그 남자와는 불륜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장실의 공기가 얼었어요. 불륜관계가 아니다? 그 한 문장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희가 호텔 사진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당시 호텔 상황은 어머님이 직접 소개한 회계사와의 업무 미팅이었고 CCTV 동선을 확인한 결과 호텔 커피숍에서 1시간 미팅 후 각자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원본과 합성본이 나란히 떴어요. 이 커피숍 동선에서 로비 장면만을 잘라내 호텔 객실 출입인 것처럼 편집한 겁니다. 어머님이 직접 소개한 사람으로 만남을 주선한 뒤 그 만남의 장면을 잘라 불륜의 증거로 사용하신 겁니다. 조악한 편집이었어요. 지금 보면 어디가 잘린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에 준석은 이 사진을 한번 보고 그대로 믿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아니라고 매달린 말보다 어머니가 내민 사진 한 장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였어요. 무정자증 진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비뇨기과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장님은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11년 전 진단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담당 의사에게 거액이 전달된 기록이 확보됐고 위조를 지시한 쪽은 어머님 측입니다. 완전한 정상. 그 5글자가 준석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어요. 무정자증이 거짓이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채원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배신이라고 확신한 것도 초음파 사진을 증거라고 돌려세운 것도 전부 그 한 장의 진단서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내 아이일 리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채원이 울면서 아니라고 당신 아이라고 매달렸을 때 그 종이를 들이밀었어요. 그 진단서가 처음부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꼭 담은 준석의 이빨이 빠득거렸습니다. 의자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도겸이도 도유리도 처음부터 자기 아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신한 아내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가진 아내를 내쫓은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쪽 세상 모든 은혜교회 최성태 목사건입니다. 정우현이 서류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어요. 이 며느리가 아드님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회장님께 알려주었고, 회장님은 이를 사업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명자 회장의 헌금이 교회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조작하고 어머니가 사진을 만들고 목사가 계시를 꾸몄어요. 의사에게는 돈이었고 목사에게는 헌금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 여자의 인생을 부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채원을 직접 쫓아낸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채원이 울면서 설명하려 했을 때 문을 닫은 것은 자기 손이었어요. 어머니가 내민 사진 한 장, 의사가 건넨 진단서 한 장,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채원이 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 사장실에서 전부 맞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 커피잔이 쓰러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려쳤어요.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며 쌍둥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혹시 내가 틀렸을까 하고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버티면서도 채원이 단 한 번도 자기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내를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장 달려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준석이 나지막히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늦은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이 꺼지고 비상등만 켜진 시간이었습니다. 준석은 502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문 너머로 새 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유라, 뭐 먹고 싶어? 형, 나 치킨. 다 나으면 시켜줄게. 약속한 거야? 응, 약속할게.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집에 가서 치킨 같이 먹자. 준석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떨어졌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이 아이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것을 방금 알았어요.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몰랐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잠들 때 어떤 자세로 자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더 서 있으면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채원이 돌아봤습니다. 도율의 이불을 여미던 손이 멈췄어요. 준석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벌어졌어요. 벌떡 일어서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려는 순간 준석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잠시 앞으로 몸을 숙이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쿵! 캐시미어 코트의 무릎이 리놀륨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채원의 입이 열린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신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던 남자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바닥을 향해 떨어졌어요. 겨우 4글자를 꺼내는데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어. 무정자증도 호텔 사진도. 채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어요.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도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라는 입모양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어. 호텔 사진과 무정자증 진단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어. 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임신한 당신을 한겨울 추위에 내쫓아버린 거야. 조작이라는 단어가 채원의 귀에 닿은 순간 11년 동안 채원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봉인되어 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알아준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유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말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어줘야 했던 사람이 11년 만에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채원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고 또 삼키고 3번째에 삼킬 수 없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11년 동안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자그마치 11년이에요.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요. 채원의 2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기름을 뿌리면서 계시를 외치던 날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사진을 내밀었어요. 조작된 사진인 줄도 모르고 받았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고아 주제에 조용히 안 사라지면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눈이 그때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셨어요. 준석의 주먹에 핏줄이 섰어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가 더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를 데리고 와서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기름을 뿌리고 사라지지 않으면 화를 입을 거라고 협박한 것이 전부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그래도 당신만은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우리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 어머님이 무엇을 하시든 내 아이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의 한마디는 어머니보다 더 잔인했어요. 그때 무정자증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는데 당신은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고 당신은 이성을 놓아버리고 저를 내쫓았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쫓겨났어요. 당장 갈 곳도 없어서 며칠 정도 찜질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제게 닥친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면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채원의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1달 정도 버티다가 어느 눈 오는 날 작은 국밥집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남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쪽방에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어요. 손 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이 아이들을 낳고 도유리가 아플 때도 언제나 혼자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국밥을 끓이면서 그렇게 1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거예요. 채원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쫓아냈잖아요.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 손으로 나를 쫓아낸 거예요. 내 말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켰든 목사가 꾸몄든 마지막에 채원의 눈을 보면서 문을 닫은 것은 준석 자신이었어요. 채원이 울면서 아니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매달렸을 때 문 손잡이를 잡은 것은 자기 손이었습니다. 준석은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퍽! 채원의 주먹이 준석의 가슴을 때렸어요. 한때 이 남자의 아내였던 손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국밥을 끓이고 아이를 홀로 키워온 손이 준석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퍽! 한 번 더 가슴을 쳤지만 때리는 주먹에 힘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였다면 더 세게 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11년 동안 국밥통 아래에 눌러놓았던 서러움이 작은 주먹의 형태를 빌려 나오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준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야 했어요. 이 정도는 맞아야 했습니다. 때려. 더 때려도 돼. 세 번째 주먹은 거의 밀치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주먹이 펴졌어요. 펴진 손바닥이 준석의 가슴 위에 멈추며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아래로 준석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손바닥이 그 심장 박동을 느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 사람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채원은 손을 떼지 못했어요. 이 남자가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었으니까 이 손을 떼고 돌아서야 맞았어요. 그런데 손바닥 아래서 올라오는 심장 박동이 채원의 손가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이 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채원 자신도 이 순간 처음 알았어요. 국밥통을 쥐고 새벽길을 걸을 때도 도유리가 아팠을 때에도 한 번도 그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워할 시간에 국밥 한 그릇을 더 팔아야 했고 그리워할 힘으로 도유리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채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준석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놓고 국밥통의 무게로 눌러놓았을 뿐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리움이 지금 손바닥 아래서 심장 소리에 맞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그 자세로 울었어요. 11년 동안 한 번도 기댄 적 없는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삼키고 삼켜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채원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채원이 움찔하며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빼려는 것 같았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감히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바닥을 향한 목소리였어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도겸이하고 도유리한테만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야.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유리가 수액 주사를 맞을 때 항상 혼자 손을 잡아줬다고 했지. 다음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도겸이가 아빠 어디 있어라고 물으면 여기 있다고 말해줄게. 네가 불편하다면 부부가 아니어도 좋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로서 함께 곁에 있을 수 있게 허락해줘. 채원의 울음이 잠깐 멈췄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준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자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캐시미어 코트의 어깨에 채원의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침대 쪽 도겸을 봤습니다. 도겸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울음이 나쁜 울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겸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 준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11살짜리 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 아들의 손이었어요. 이 손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처음 걸었을 때도, 처음 가방을 맸을 때도 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내 핏줄의 손을 잡는 느낌이 이토록 따스한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평생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따뜻함에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까지 느껴졌어요. 도율도 침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된 팔을 조심스럽게 뻗으며 형 쪽을 봤습니다. 형, 나도 손잡고 싶어. 도겸이 한쪽 손으로 도율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손은 여전히 준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1살의 두 손이 아빠와 동생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채원은 두 아이의 손이 준석에게 닿는 것을 봤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봤어요. 병원 창 너머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아직 준석의 가슴 위에 있었고 심장 소리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채원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병실에 남았어요. 누구도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도율의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입을 다문 채로 준석은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4명의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도율의 차트를 확인하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채원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의사의 얼굴에서 희망과 절망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와 채원과 준석에게 말했어요.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간부전으로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 달 그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도율이가 죽을 수 있었어요. 채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이 말을 혼자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말을 혼자 듣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의사 앞에 섰어요. 제가 아이 아빠입니다. 저의 간이 이식에 적합한지 검사 부탁드립니다. 채원이 고개를 돌려 준석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11년 전에 채원을 쫓아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아이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간은 혈액형이 맞지 않아 기증이 불가능했고 도겸은 나이가 어려서 불가능했어요. 기증자 대기 명단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밖에 없는데 몇 년을 기다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처음 본 아이를 위해 자신의 간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됐어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준석이 채원을 봤어요. 적합하든 안 하든 검사는 받아야지.
안 받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가 11년 만에 다시 만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간이 안 맞을 리가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맞을 거야. 11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그동안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율이 열이 오를 때도 간 수치가 치솟을 때도 혼자였어요. 걱정하지 마라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원의 입술이 떨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보이면 안 됐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위로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동안 준석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병실에 머물렀어요. 소아병동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코트를 입은 남자를 경계했지만 사흘째가 되자 도율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도율이 아파할 때마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간이식만이 아니라 아플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채원은 그 모습을 병실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아빠이자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돌아와 아이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홀로 버텨온 채원에게 처음으로 기대어도 되는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사흘째 저녁 준석과 채원이 나란히 의사 상담실에 앉았어요. 나란히 앉은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자 하나만큼의 간격이 있었어요. 채원의 손톱이 무릎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적합하지 않으면 도율이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11년간의 기도가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제발 이번에는 대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준석이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원이 움찔했지만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의자 사이에서 맞잡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펼치는 의사의 손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상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준석 씨와 하도율 군 간의 간 조직도 검사 결과 두 사람의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생체 부분 간이식이 가능합니다. 채원의 목구멍에서 흐윽하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도율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11년 동안 매일 밤 기도하면서도 혼자서는 영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던 답이 처음부터 이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세월의 잔인함과 지금 이 순간의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와 채원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준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1년 늦었다는 사실이 기쁨 아래에서 가슴을 찢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이식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몸의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11년간의 모든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바로 하겠습니다. 당장 수술해 주십시오. 준석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제 몸 어느 곳을 떼어내서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채원이 피식하며 웃었어요. 여전히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같이 행복했습니다. 준석이 돌아와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몰래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이었어요. 준석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도 재벌 회장의 위엄도 전부 벗겨져 있었어요. 초록색 수술복 안에 아픈 아들의 아버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체열실 의자에 앉아 팔을 내밀었을 때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았어요. 찔리는 순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유리의 팔에는 이 바늘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준석은 체열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팔목의 바늘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11년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 준비실에서 도율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안 무서워? 아빠라는 말에 준석의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안 무서워. 도율이는? 도율이 맑은 눈동자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는 거지?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 그 씩씩한 말투가 도겸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채원이 준석에게로 다가왔어요. 조심해요. 많이 아프다던데. 준석이 웃었어요. 도유리가 11년 동안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채원의 눈에 물이 고였습니다. 도겸이 동생의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도율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도율아, 형이 여기서 기다릴게. 도율이 형의 손을 꽉 쥐었다 놓았어요. 놓는 순간 도겸의 입술이 떨렸지만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준석과 도율이 나란히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채원은 빨간 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달 시한부를 선고받은 아이가 지금 저 빨간 불 뒤에서 운명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이 어젯밤에 전화하셨습니다. 혹시 수술 중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 전부를 채원 씨와 아이들 앞으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채원의 입술이 떨렸어요. 재산이 아니라 아이 아빠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11년 동안 필요했던 건 옆에 있어줄 사람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증자도 공여자도 모두 지표들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예후만 잘 관찰하면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채원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던 눈물이 전부 쏟아졌어요. 도겸이 잠에서 깨어 엄마를 안았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어요. 도겸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듯 엄마를 더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마취에서 깬 준석이 눈을 떴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말보다 아이의 수술 결과가 더 궁금했습니다. 도율이 상태는 괜찮아요? 네, 도율이도 수술 잘 끝내고 잘 회복하고 있어요. 준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 몸 안에 있던 것이 지금 아들의 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본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도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실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율이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도겸이 동생 옆에 앉아 크레파스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아이들의 이불을 정리하며 웃고 있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옆 침대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11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을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이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 믿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준석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비서실장 정우현이었습니다. 15년 측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지금 회장님이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성태 목사를 대동하고 계시고 교회 집사 4명이 함께입니다. 차량 2대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 2대, 집사 4명, 목사까지 준석이 굳어진 표정으로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오고 있어. 목사랑 집사들까지 데리고 오는 것 같아. 채원의 손에서 이불자락이 떨어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11년 전의 기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기름 냄새가 가득했던 날, 목사가 성경을 펼치며 외쳤던 목소리, 이 며느리가 아드님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사진을 내던지며 고아주제라고 말하던 순간, 임신한 배를 감싸고 쫓겨나던 그 밤의 칼바람이 지금 이 병실의 햇살 위로 덮쳐왔어요. 11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공포였어요. 도율이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엄마, 괜찮아? 왜 그러는 거야? 채원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준석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옆구리에 수술 자국이 당겨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2발로 섰어요. 채원과 아이들 사이에 자기 몸을 세우려는 동작이었습니다. 11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려는 거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두소리, 수행원의 발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이 걷는 무거운 발소리가 섞여 소아병동 복도에 어울리지 않는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보호자가 비키듯 벽에 붙었습니다. 간호사가 일어나 여기는 소아병동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수행원이 가로막았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명자가 먼저 들어왔어요. 모피 코트에 선글라스를 올린 7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건설사 회장의 위엄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서 있었어요. 수행원 2이 양쪽에 버티고 교회 집사 4명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아병동 전체가 이 한 사람의 입장으로 암울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그 뒤에 최성태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은색 십자가 브로치를 단 50대 남자였어요. 왼손에 가죽 커버의 성경을, 오른손에 호박색 기름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키가 190에 가까웠고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체격만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이빛교회를 10년 만에 신도 3,000명의 대형교회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설교할 때 눈을 감고 양팔을 벌리면 신도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신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목소리와 몸짓이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이 사람의 말이라면 의심 없이 따랐어요. 10년간 교회 전체 수입의 40%를 헌금으로 낸 최대 후원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며느리를 제거하라고 했을 때 오명자는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최성태가 병실 안으로 한 발 들어서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이 아이들은 사악한 간음의 열매들입니다.
선고하듯 말하는 목소리에 병실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병의 뚜껑을 열었어요. 호박색 기름에서 달콤하고 묵직한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며 퍼졌습니다. 기름을 뿌리려는 손이 도율의 침대를 향했어요. 수술 부위에 기름이 닿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아. 오명자의 목소리가 병실을 찢었어요. 바람나서 도망간 년이 딴 남자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내 아들한테 간까지 뜯어갔어. 오명자의 손이 채원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채원의 어깨가 뒤로 꺾였어요. 11년 전에도 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사진을 내밀고 이 입이 조용히 사라지라고 협박했었어요. 도율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저 사람들 나가라 그래. 너무 무서워. 그 한마디가 병실 안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도겸이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동생의 침대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어요. 모피 코트와 수행원 4명과 190cm의 목사 앞에 11살짜리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도율아, 형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이 아이가 해온 일이었어요. 엄마가 국밥 배달을 나가면 동생을 돌보고 동생이 무서워하면 지켜주는 것이 이 아이의 일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던 채원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졌어요. 11년 전에는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었어요. 임신한 배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쫓겨났습니다. 목사가 기름을 뿌리며 소리칠 때도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등 뒤에 아이가 둘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 않은 채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고 하나는 두 팔을 벌려 동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그 한마디가 채원의 몸 안에서 11년간 눌러놓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렸어요. 채원이 오명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깨를 움켜쥐고 있던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11년 전에는 이 손에 밀려났지만 지금은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로 걸어갔어요. 최성태가 기름병을 든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190cm의 남자가 채원 앞에서 물러선 거였어요. 채원의 눈에 11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목사의 손에서 기름병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기름병이 리놀륨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호박색 기름이 바닥 위로 번지며 유리 조각이 형광등 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였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도 환자 가족도 수행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던 여자가 기름병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진 거였습니다. 11년 전에는 당했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고함보다 낮은 그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눌렀어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무게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채원이 오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1년 전 이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쫓겨났던 채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 침대에 내 아들이 있어요. 저 조그만 아이가 아픈 동생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게 보여요? 저 조그만 아이조차도 겁내하지 않고 동생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 아들 앞에서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소아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옆 병실의 보호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석이 옆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에 옆구리를 누르며 한 발짝 체원 쪽으로 걸었어요. 통증이 밀려왔지만 두 발로 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원 옆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작은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여기 친자 확인서예요. 도겸이도 도유리도 100% 일치하는 제 아들입니다. 오명자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구겨진 서류를 받아 올렸어요. 친자 확인서라고 적힌 작은 종이에 100%라는 숫자를 읽는 오명자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딴 남자 자식이라고 했어요. 간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 자기 피를 이은 친손자들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목사의 말만 믿고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들의 간까지 뜯어갔다고 소리쳤는데 그 세월이 전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장의 서류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오명자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아들의 가족을 부숴놓은 거였어요. 손자들의 11년을 빼앗은 거였습니다. 오명자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준석의 시선이 최성태 목사에게 향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어머니 헌금이 교회 수입의 40%라는 것도 위조된 계시로 가정을 파괴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사기이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1년간 최대 헌금주를 지키기 위해 꾸민 거짓 계시가 이 병실에서 전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의 위엄이 벗겨지고 그 안에 돈을 위해 한 가정을 부순 사기꾼이 드러났습니다. 정우현이 수행원 둘을 밀어내고 목사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시죠. 밖에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 중입니다. 목사가 끌려나갔습니다. 기름 묻은 성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기름 위에 성경이 엎어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석이 오명자를 바라봤어요. 살가운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11년간 속아온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채원이랑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오명자의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100%라는 숫자가 적힌 서류를 쥔 채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가늘어진 목소리로 준석아 라고 불렀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현이 오명자를 부축해 일으키며 병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병실에 4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기름병의 유리 조각과 호박색 기름이 번져 있었고 그 위에 엎어진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도겸이 동생 앞에 벌리고 있던 두 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실은 형의 등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 앞에서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190cm의 목사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도겸이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1년 동안 형이니까 참아왔던 것들이 지금 엄마 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도율이 형의 등을 잡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석이 세 사람 옆에 서서 말없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채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11년 전에는 울면서 당했어요. 오늘은 울지 않고 지켰습니다. 기름이 번진 바닥 위에 깨진 유리 조각이 형광등 빛에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 유리는 오랫동안 채원을 가둬왔던 공포가 부서진 소리였습니다. 채원이 도겸의 떨리는 어깨를 쓸어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한마디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채원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아들 2명이 있고 자신의 뒤에 아이들을 함께 지키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단단해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무엇도 겁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에 시어머니 오명자가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모피 코트가 아니라 수수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도 없었어요. 석 달은 지나야 보일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와 있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거두고 또 올리다 거두고 세 번째에는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름병을 든 목사를 데리고 와서 소화병동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올라갈 자격이 있기는 한 건지 오명자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고무신 소리가 로비 끝에서 들려왔어요. 도시락이 든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의 박금순 할머니였어요. 오명자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발이 느려졌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벌어진 일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기름병이 깨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을 때 할머니는 도시락을 들고 소화병동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소리치는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를 전부 들었어요. 뛰어 들어가려다 간호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복도 끝에서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 봉지를 내려놓고 오명자 앞에 섰어요. 사돈댁이지요? 오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국밥집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나는 채원이를 11년 동안 돌본 사람이에요. 국밥집 하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경상도 억양이 섞인 짧은 문장이 로비에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그 난리를 치시는 걸 뒤에서 다 보았어요. 오명자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1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한겨울에 임신한 채로 쓰러져 있는 걸 내가 겨우 살렸어요. 쪽방에서 저 쌍둥이를 낳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물이 고였지만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는 11년의 그 모진 세월 동안 사돈 원망을 한 번도 한 적 없을 정도로 착한 아이예요. 오명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오명자의 눈을 봤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피를 나눈 천륜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나도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 혼자 키웠어요. 내 아들이 아프면 뭐든지 했을 거예요. 무당이든 목사든 아들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뭐든 믿었을 거예요. 사돈댁 마음이 그랬던 거잖아요.
오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눈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였어요.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목사의 말을 믿고 사진을 만들고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아들의 가족을 부숴놓은 거였어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그리고 손주들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앞으로 잘하세요. 앞으로 더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위로에 11년의 무게와 한 걸음의 용기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했어요. 오명자를 앞에 세우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502호 병실의 문이 열렸어요. 채원이 돌아봤습니다. 도율의 이불을 여미던 손이 멈췄어요. 오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기름병을 든 목사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시 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채원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려는 동작이 나왔어요. 어제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물을 끼얹고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도유리가 어제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어요. 이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명자가 움직였어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을 향했어요. 쿵. 병실 리놀륨 바닥에 70대의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3대 건설사를 10년 넘게 운영해온 여장부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오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사한테 속은 거야.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전부 믿어버렸어.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도 호텔 사진도 전부 내가 시킨 거야. 임신한 며느리를 한겨울에 내보낸 것도 나야. 아들을 지키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 오명자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들의 가족을 부숴놓은 거였어. 손주들의 11년을 빼앗고 아이를 죽게 만들 뻔도 한 거였어. 채원의 손이 바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11년 전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여자의 손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은 무릎 한 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채원의 시선이 오명자의 떨리는 어깨에 멈췄어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한마디가 채원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채원도 알고 있었어요. 도유리가 간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한 달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무당이든 목사든 의사든 아이를 살려준다고 하면 뭐든 믿었을 거였어요. 오명자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채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려운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였지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겸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유리도 침대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기름을 뿌리고 소리치는 할머니가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손자를 사랑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할머니가 필요했어요. 채원이 오명자의 떨리는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11년 전 이 손이 채원의 어깨를 움켜쥐고 밀어냈습니다. 지금 채원이 그 팔을 잡고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용서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진짜 친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준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1년간의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겪은 세월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을 향한 애타는 마음에 눈이 멀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결국 자신을 향한 너무 큰 사랑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준석은 깨달았어요. 채원이 용서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준석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필요해요. 채원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니까 앞으로 다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봐요. 도겸이 오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자기 앞에서 소리치고 기름을 뿌리려 했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11살의 눈에 미움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도율이 다 나았어. 오명자의 울음이 더 커졌어요. 딴 남자 자식이라고 했던 자기를 이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채원이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명자의 손이 도겸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처음 만지는 손자의 머리카락이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도율의 얼굴에서 노란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배액관이 빠진 자리에 작은 흉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석의 간이 도율의 몸 안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거였어요. 의사가 웃으며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도율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도겸의 손을 잡았어요. 형,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 도겸이 웃었습니다. 채원이 병원 로비를 지나며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봄바람이 밀려왔어요. 도율이 눈을 크게 뜨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실 안에서만 세상을 보던 아이의 얼굴에 봄 햇살이 닿았어요. 채원은 그 얼굴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기쁜 날이니까 울면 안 됐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새 집은 준석이 마련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도겸이 자기 방을 보고 뛰어다녔습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형, 내 방에서 한강 진짜 잘 보여. 도율이 형 옆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두 아이의 머리카락을 같은 방향으로 날렸습니다. 채원이 두 아이의 뒤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준석이 채원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된장국을 끓여왔어요. 새 아파트의 넓은 식탁에 국밥이 올라갔습니다. 도율이 한 숟가락 떠먹고 소리쳤습니다. 금순 할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가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물이 고였지만 아이들 앞이라 닦지 않았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오명자가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툰 나물과 간이 고르지 않은 김치가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도율이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이것도 다 맛있네. 우리 할머니들 음식이 다 맛있어서 나 너무 좋아. 오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할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국밥집 할머니와 재벌가 시어머니가 된장국과 나물을 사이에 놓고 아이들에게 반찬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도율의 그릇에 된장국을 더 떠주었어요. 많이 먹어.
빨리 나으려면 잘 먹어야 해. 채원이 두 할머니를 바라보며 앞치마 끝을 쥐었어요. 긴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감사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이들이 잠든 뒤 채원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11년 동안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들었는데 오늘은 거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다가 냉장고 앞에서 멈췄어요. 냉장고에 그림이 2장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겸이 그린 건설 현장이었어요. 타워 크레인이 삐뚤빼뚤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국밥통을 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 옆에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겸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밥 쟁반을 머리에 지고 건설 현장을 돌던 엄마의 뒷모습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도율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채원이 그 그림 앞에서 숨을 멈췄어요. 사람이 6명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큰 사람 둘이 손을 잡고 있었고 양옆에 작은 사람 둘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형, 나. 크레파스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림에는 아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3분이었고 4번째 자리에는 아무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채워져 있었어요. 웃는 아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에 할머니 2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에 금순할머니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쪽에 할머니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두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국자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나물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셋이었던 그림이 6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가 전부 채워져 있었어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이건 닦으면 안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된장국 냄새 속에서 삼키고 삼켜왔던 모든 것이 지금 이 냉장고 그림 안에 선물이 되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도유리가 그린 이 그림 속에서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11살짜리가 크레파스로 그린 이 그림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부엌 창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아직 부엌에 남아 있었어요. 겨울에 시작된 냄새였습니다. 영하 15도 눈보라 속에서 다시 만난 남편의 기적이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어져 온 거였어요. 채원의 손끝이 도율의 그림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크레파스가 손가락에 묻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부엌까지 흘러왔습니다. 냉장고 위에 그림 2장이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채원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11년 만에 남편의 가슴에 기댄 채원이 심장박동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기댄 적 없던 여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울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11년의 외로움을 전부 녹여버렸어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박힌 가시를 스스로 뽑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지친 가슴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